그래서 중국 경제 규모가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을 하지 않을 거고요. 중국 정부 본인이 우리는 앞으로 고도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고 중도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천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와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는 게 딱딱 다 100% 잘 맞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말이 이게 잘 워낙 큰 배라서 돌리는데 어려움도 있었던 차에 팬데믹이 발생을 하게 되자 모든 것이 좀 어그러진 그런 상황이고 팬데믹 끝나고 나니까 정말로 큰 경제적으로 경기 침체 정도 수준의 상황들이 왔다. 근데 그래도 겉으로 보이는 GDP 성장률은 5%씩 찍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도 조금 저한테는 좀 남다르게 들리는 것이 금년 초에 20대 이후에 중국이 GDP 성장 목표를 5%로 내밀었을 때 전 세계 미디어들, 우리나라 미디어를 포함해서 전부 너무한다라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낮게 잡았다? 그렇죠. 네. 그때는 다들 그렇게 기본으로 7, 8%는 나올 것 같은데 작년에 그 팬데믹 상황하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기본 7, 8%는 나올 거다. 너무 엄살을 떠는데 그리고 니들 좀 경기 진작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여기다 좀 올리면 이런 분위기였죠. 그렇죠. 근데 그때 리창 총리가 이 5% 쉬운 목표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 말도 사람들이 저건 너무하는 것 같아 이런 여론이었어요. 오늘 상황에서 돌이켜보면은 리창 총리의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거꾸로 지금 외신들은 5%도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는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든 이 5%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든 달성할 겁니다. 상징적인 뜻도 있고요. 그럼 내년부터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것도 중국 정부가 원래 내놓은 의견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계획 그러면 보통 5년을 하는 거니까 내년에 뭐 4.5%, 4.6%? 아무튼 내년부터는 4%대의 GDP 성장률이고 그 성장률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그러겠죠.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만큼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큰 기조가 거기서 달라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정책 운영을 보면 이런 점을 좀 볼 수 있어요. 이건 타이완도 비슷한데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워요. 그래서 시행을 합니다. 기업들이 그 정책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정부가 그때는 개입을 해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개입을 하는데 정부가 정책을 냈는데 기업들이 그걸 얘기를 안 듣고 반대 방향을 가. 그런데 문제가 생겨. 이게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니까 이거를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럴 때는.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따르는 상황과 안 따르는 상황을 똑같이 해주면 그러면 기업들은 다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일 테니까 그 차를 안 둘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중국이 지금 대하고 있는 내년부터의 큰 이슈는 결국 옛날 이야기 반복되는 이야기대로예요. 수출 전망이 별로 없고 부동산은 말씀드렸다시피 희망이 별로 없고 내수밖에는 희망을 걸 데가 없는데 따라서 그런데 그 내수를 진작하는 방법이 통화 완화로는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통화를 더 팽창을 시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가장 쉬운 것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거시경제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지금 전국적인 그 경기 진작을 위해서 통화 완화를 하면 결국 환율은 더 내려가고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중국은
외국의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미 유출이 조금 시작됐잖아요. 지금 많이 되고 있으니 더 힘들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막으려는 전제가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어디까지 방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부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막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수출 안 돼. 그리고 부동산 엉망이야. 네. 그런데 내수한다고 돈을 막 푸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효과가 나려면 우리 같은 나라가 보기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걸리는 게 중국인데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막 통화를 풀어가지고 환율이 뚝뚝뚝 떨어져. 지금 그 중국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이 상당 부분 또 이제 나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 신용도 무슨 재무 신용도 금융 신용도 이런 게 다 떨어지죠. 올해 최초로 FDI가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FDI라는 게 사실 질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 기업이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고 뭔가 연구센터를 만들고 이런 그야말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들여오는 경우와 금융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네. 이 제조 생산을 위한 소위 실체 경제를 위해서 들어오는 FDI는 이미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반대가 아니군요. 그 이거를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좀 복잡한 얘기가 되겠지만 간접적인 데이터를 이리저리 분석을 해 보니 직접이 먼저 빠졌다고요? 전 금융이 먼저 빠졌을 줄 알고 이번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나길래 드디어 이제 직접 FDI도 빠지는구나. 아닙니다. 실체 경제 쪽 자본이 계속 빠지고 인도로 많이 넘어갔지. 그러니까 외국 그러니까 공장들이 나가면 이제 자본들이 이제 나가는 거고요. 그러네요. 베트남도 나가고 나가고. 그 FDI가 빠지니까 중국 정부가 금융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도 풀고 정책적인 그 개방도 해가면서 계속 외국 금융 자본의 유입을 촉구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원래는 절대로 100% 자본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만 외국 기업들의 100% 금융 자본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그렇죠.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이런 모건스탠리나 이런 쪽에서 그냥 너희 지분 가지고 와서 외국 기업으로 그냥 지내도 돼. 옛날 같았으면 50 뭐 이런 식으로 세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합작이나 합자가 의무적이었다가 이게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의 이제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금 막 푸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씩 풀고 있고. 그렇죠. 저희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야? 그럼 중국 가서 장사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는 그렇게 해도 돈이 빠져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금 주식시장에서 유출된 금액이 드디어 역전됐어요. 처음에 1월달에 엄청 들어왔거든요, 돈이. 작년부터인가 그 정책이 있었죠. 외국계 증권사들 100% 지분 상관없다. 금년 초에. 금년 초인가요? 그게 금년 초였구나. 아무튼 그 중국은 그래서 계속해서 금융을 계속 개방하겠다, 더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건 당신 마음이고 돈 가진 사람 마음은 이거 중국 불안해서 어디 투자하겠어 이런 상황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알리바바하고 텐센트를 너무 조졌어요. 그게 제가 보기엔 지금 와서 보면 큰 패착이야. 그냥 부동산만 했으면 구조조정 하는구나라고 저 외부적으로 제3자 느낌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알리바바가 너무 독점되고 뭐 알겠는데 그건 너무 조금 방법상으로 이렇게 미국처럼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것들로 건드렸으면 되는데 너무 좀 겉으로 보기엔 좀 안 좋은 모양으로 건드린 것 같아요. 중국 정부는 미국이나 선진국 정부처럼 그렇게 세련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높은 사람들이 이 국제 정세를 보니 이만저만하고 국내 경제를 보니 이만저만하고 이렇게 해서 다방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작업을 해왔던 것이 리커창 그 전문 관료팀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다 나갔잖아요. 갈수록 이게 사안별로 지금 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동산을 부양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중국이 살아나려면
결국은 수출 쪽에서 조금 뚫리면서 좋아져야 되겠네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죠. 이번에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중국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좀 신기했던 게 처음에 이제 미국이 때렸을 때는 약간 중국이 납작 엎드렸다는 느낌 들었다가 예. 최근에 오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예. 그러면서 니들 마음대로 해. 우리 별로 관심 없어. 이런 톤이야. 저희가 이제 뉴스 플로우들을 읽어보면 그랬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미중 APEC에서 15일 날 이렇게 아마 저희 방송은 15일 날 이후로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15일 날 있게 될 APEC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게 그냥 보도가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조금 뭐랄까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 중국의 언론의 표현들이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 미중 간에 해빙 무드가 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 전 동의하지 않고요. 네. 그럼 큰 시각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뭔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원하는 건 또 미국이 하나도 들어주는 게 없는 상태고요. 그렇죠. 내놓으라고만 지금 하는 상태예요. 이번에도 조건으로 제안했던 대만 문제, 그다음에 첨단 기술 문제 이런 모든 것도 쉽지 않죠. 네. 예, 제가 안 하고 있죠. 그럼 바이든의 입장은 사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명확하죠. 네. 내년에 대선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중국 문제가 될 텐데 네. 중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중국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이끌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는 이익도 내고 우리 아메리칸 시티즌을 위해서 내가 이런 성취를 이뤘다. 네. 이거를 내려고 하는 거죠. 네, 대두도 팔고 채권도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중국의 입장은 뭐였을까요? 이거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많이 얘기했어요. 야, 징벌적 관세 이거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안 들어줬죠. 지금 기술 제재하는 거 안 들어줬죠. 네. 타이완 문제는 이것만큼은 손대지 말아야 되지. 그래도 그것도 안 들어주죠. 네. 어저께 옛날에 주미 중국 대사를 하던 최이텐카이가 네. 무슨 심포지엄인지 어디에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되게 유력한 사람이니까. 이 양반이 미국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만 빼놓는다면 모든 사안은 협상 가능하다. 양보를 많이 한 거네요. 아닌가? 양보를. 그러니까 다른 거는 협상하자. 타이완은 우리는 협상 대상이 아닌데 다른 거는 좀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껏 일관되게 중국의 목표는 미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타이완을 통일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제 시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양해를 한다면 나머지는 돈을 더 가져가든 뭘 어떻게 하든 제재를 더 하든 우리를 짱깨라고 부르던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이런 정도의 뜻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를 미국이 받아줄 수 있나?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금년 몇 번씩 한 얘기가 있어요. 네. 미국은 발리 회담의 결과를 지켜라, 준수해라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네. 근데 발리 회담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합의가 있었길래? 그때 하나의 중국에 대한 지지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하나의 중국에 대한 지지가 나왔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문제는 우리 레드라인 중에 레드라인이며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이니 말도 꺼내지 말라 이랬었고 동시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미국에게 도전할 의사가 없다. 네. 미국도 두목하세요. 네. 예, 이제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리 회담의 결과를 최소한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우리가 합의를 한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타이완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라고 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근데 왜 자꾸 타이완에 미군 군함이와 비행기가 나타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타이완이 중국에 흡수되는 거를 손 놓고 볼 수 있느냐? 당장은 안 되죠. 그걸 지금 동의할 수가 없죠. 바이든이 그거를 공개적으로 동의를 하면 내년 대선은 이미 결정이 됐죠. 사실은 뭐 기술 제재라는 게 타이완과 직결되어 있으니 예. 기술 제재를 아무리 한들 예. 대만을 인정해주면서 대만과 중국의 원활한 교류를 인정해주는 순간 예. 기술 패권은 다 잃게 되는 거니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중국은 너희 하나의 나라라고 선언적으로 말을 해줄 수 있지만 예. 중국과 대만의 아주 자유로운 왕래 교통 예. 오늘 도저히 지금 용납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타이완을 통일하는 그 정책을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전략을 결정했다지만 지금 공개는 안 하고 있고. 네. 그다음 그 중국 쪽의 타이완 판공실에서는 지금 타이완은 이제 대선을 겨냥해서 하는 말인데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뭐 이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홍하이 정밀 어디죠? 폭스콘. 네, 폭스콘. 네네. 그 타이밍이 대선 후보로 나오자 중국에서 굉장히 불쾌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현재 그 타이완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이제 3파전입니다. 크게 보면. 예. 그러면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현재 여당 민진당의 후보인 라이칭더인데 네. 이 라이칭더라는 인물은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강성인 사람이에요. 강성이라면 친미에 가깝다는 거죠. 친미고 반중이고 타이완 독립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타이완의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냐면 너 같은 사람이 총통이 되면 중국이 공격해 올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타이완의 대부분 국민들의 사정은 어떻게든 좀 전쟁하지 말고 좀 평화롭게 우리 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 이거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원해? 나야 그건 모르지. 그건 잘난 너희들이 제시를 해야지.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라이칭더는 우리 민진당이 집권을 하고 내가 총통이 되면 봐라 미국 다 우리 편이고 뭐 EU 다 우리 편이고 일본 우리 편이고 이제 한국도 우리 편인데 중국이 이런 데가 당연 공격할 수 있냐? 그거 전쟁 안 난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야당인 국민당은 우리 같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동의하는 그런 정권이 수립돼야 말로 하자 말로 뭐 이렇게 협상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평화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네. 근데 이 말이 별로 설득력이 없죠. 지금 중국 하는 꼴을 볼 때. 네. 그리고 이제 민중당 그 커원저라는 사람이 이끄는 민중당은 원래는 이 민진당 인사였으나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이렇다 할 뭘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지지율을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1위인데 네네. 이 2등, 3등이 표를 다 합치면 네. 후보 단일화를 해서 네. 그냥 산수로 합계를 하면 라이칭더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잘 합의를 보면 우리가 총통 먹을 수 있겠네. 네네네.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후보 단일화 협상인데 뭐 예상하시겠지만 내가 총통이지 네가 하면 되겠냐 이제 이런 양측에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국민당의 한 사람인 방금 말씀하신 폭스콘의 고어 타이밍이 나와가지고 나도 출마요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국민당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갉아먹을 표가 당연히 국민당 표잖아요. 한 16% 된다는 소리든 꽤 있어요. 예. 그러면서 나 중국 잘 아는 사람이요. 나 중국의 높은 사람 다 알아요. 사실은 그 타이밍은 친미이자 친중인 신기한 인물이죠.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양쪽 정부에서 모두 협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가 나서가지고 표를 갉아먹으면 후보 단일화가 일어나도 안 된다. 예.
민진당이 그렇죠. 그 총통이 될 가능성이 커지잖아. 그렇죠. 여보세요. 넌 원래 사업가시잖아요. 나오세요. 라고 하는데 싫어. 나 이번엔 총통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굉장히 세게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총통 선거에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당 경선에 참가를 했었어요. 아 그래 탈락을 했군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니까 뭐 이거 공정하지 못해 그러면서 탈당하고 뭐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 타이완의 정계도 뭐 복잡 야단 법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은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말을 안 들으시겠다고 세무조사, 뭐 부동산 투기 조사 뭐 등등 지금 진행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중국에서. 예. 내년 선거 정말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 이게 걱정이 되었으면 미국과 중국의 군사 전력 비교를 해서 동영상으로 한번 대담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네. 정말 한국에서는 올리지 말아야 될 영상으로 올렸더군요. 엄청 욕 먹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이거 편집했어요. 엄청 욕 먹었어요. 진짜 뭐 너는 뭐 중국 친중이네 뭐 이러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전력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이 방어전을 했을 때 미국이 타격이 너무 크겠더라고요. 그 전력 분석 대담을 하고 나선 제 개인적인 분석 듣고 난 소회는 미중 간의 전쟁을 했는데 중국이 앞서 나가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안에서 지키는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의 손실이 너무 커서 두 국가 모두 국력에 엄청난 타격을 입겠구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두 나라 모두 남의 나라에 의해 침략받아서 정복당할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안 전쟁은 어디까지나 타이완을 둘러싼 국지전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지구를 반으로 나눈 그런 전쟁이 되지는 않겠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그 말로는 하나의 중국을 동의를 해줘도 실제 행동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TSMC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하는 행동으로 봐서 준비를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인텔한테 어마무시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 본류였던 자기네 나라 회사인 인텔한테 파운드리를 맡기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조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거기다 쏟아부으면서 새로운 그 TSMC를 대체할 만한 미국의 회사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그게 뭐 1, 2년에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인텔이 파운드를 잘했다고 해도 뭐 장비 세팅하고 하는 데만 한 2, 3년 그리고 수율이 나오고 그 수율이 또 그 밑에 뭐 3나노 공정, 2나노 공정까지 했는데 또 2, 3년 이상 시간이 걸릴 테니까 아마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TSMC를 포기할 수 없어서 뭐 말로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만 행동으로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TSMC를 뺏긴다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TSMC가 다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타이완은 통일해야 될 대상일 겁니다. 그러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또 그런. 그러니까 뭐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은 어차피 뭐 실질적으로 TSMC의 지금 주요 수혜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받고 있는 거니까. 중국은 뭐 오히려 지금 다 잘려가지고 하웨이도 독자한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중국 입장하고는 완전히 그 부분에서 판이하게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끝으로 질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공부를 했고 지난번에 나오셔서 중국의 빈집이 1억 채다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게 안 봤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내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해서. 근데 1억 채의 빈집이라면 이거 해소되는데 앞으로도 몇 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그러면은 부동산 쪽에서의 경기 부양은 1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과 중국의 갑자기 뭐 해빙 무드가 돼서 다시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중국 경기 회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규모가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 본인이
우리는 앞으로 고도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고 중도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천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 부동산이라는 게 지역적으로 지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전국 평균으로 볼 때는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것이지만 네. 국지적으로는 네. 가격이 오른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이것이 전국적 상황인지 지역적 상황인지 네. 그러니까 일부의 상황인지 전체 상황인지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상하이는 이제 거의 국제도시 수준 아닙니까? 선전이나 상하이나 이런 동네는 그러면은 유동성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 바로 이미 가격이 높지만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상하이가 과연 과거 같은 가격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바치고 있는 저장, 네. 절강성의 부동산은 또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집값은 엉망인데 서울만 집값이 올라간다.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뭐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과거 같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저희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 좀 못하신 게 있으시다면요? 예, 지금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어쩌면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다른 토픽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미중 관계가 아주 좋아질 거라든가 타이완의 이 군사적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든가 이런 기대는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두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이철 박사님이 사실은 한국에 오셔서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도 오셨고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책 발간하시면서 한국의 환기를 정말 시켜주신 인물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타이완을 중심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인식을 하게 해주신 분이라서 전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저의 증시각도에도 우리 이철 박사님한테 묻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여를 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채널이 다른 어떤 채널보다 중국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 영역이고 기대도 많은 영역인데 실물 경기 회복까지는 좀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좀 흐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대기업들 상황하고 중소기업 상황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중국은 대기업들이 그나마 괜찮고 네. 중소기업이나 소형기업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대기업마저도 영향을 이제 확연히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주가에서 드러나긴 합니다. 예, 실제 지표나 경제 데이터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주가가 오르려고 하다 실패하고 올해 한 3번 정도 주가 오르려다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에 이제 중국의 대형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혹시나 좋은 소리를 들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들어서 좀 아쉽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 현상은 현상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그대로 직시를 해야 되는 게 투자자의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 마음에 맞게 시장을 왜곡해서 보거나 좋은 것만 보려고 하거나 나쁜 것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의 시장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투자자로서의 세상을 바라보는 제일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중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새로운 안목과 더 넓은 지평을 이렇게 선사해 주신 이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